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중간하게 뉴스가 많이 있네요. 야, 원래 설 연휴나 추석 연휴에는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중간 브리핑, 기사들을 좀 빠르게 소화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혹시나 챙기지 못하실 만한 뉴스들이 있으면 요목조목 제가 잘 브리핑을 해 드릴 거니까 이 뉴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발해 볼까요? 네, 알고 싶으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격려 응원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라는 뉴스이고,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통해 뒷바라지도 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신경을 쓰겠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였어요. 그러니까 15일 오후네요. 일요일 오후에 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갔다. 굉장히 불철주야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지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맘 놓고 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관악경찰서, 강서 소방서에 가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울 뿐이다, 근무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셀카도 이렇게 찍고,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일단 공무원들을 만나면 대부분 사진 찍는 건 빼놓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여기는 이제 강서 소방서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실제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는지까지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고생하는 공무원분들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굉장히 좀 조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실제 화재 현장이 있거나 사고 현장이 있거나 굉장히 급박하게 대통령이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 없다면 이런 일정을 이렇게 가깝게 다 잡진 않았을 텐데, 물론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비춰보면 공무원들이 당직 근무 서는 데에 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건 아닐진데, 다만 신경은 쓰였을 거다. 왜냐하면 갤럽 지지도 20%는 집권 3년차 대통령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공무원들의 행정도 좀 챙기고 국가를 돌보는,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석 당일이나 내일이나 아무튼 이 연휴에 쉬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아마 유사하실 텐데요. 112 치안 종합 상황실도 갔고 관악 경찰서에 가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강서 소방서로 이동해서 119 종합 상황실에서 추석 연휴 화재 구조 구급 상황도 보고받고 경계 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 관련해서도 요즘에 이슈이긴 하니까요. 이 내용도 또 나왔다고 하고요. 이렇게 셀카까지 찍고 온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선 연일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의 떨어지는 지지율에 탈출구라는 건 있을까? 날개라는 걸 달 수 있을까? 이 정도의 행보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전광판에 있는 숫자를 원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한다 라는 그런 마인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좀 심각한 뉴스가 있죠. 제목만 보면 손가락 절단 환자가 광주에서 전주로 이송됐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전국 시도가 추석 연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 상황에서 응급실, 필수 의료시설 정상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 운영이라는 건 일단 뭐 24/7 오픈이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근데 실제로 광주에서 병원 4곳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한 4곳 뺑뺑이 환자가 나왔네요. 90km 넘게 떨어진 전북 전주까지 이송이 됐다. 의료 공백이 노출됐다. 이건 이제 정상이 아닌 것이죠.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119 구급대는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정형외과 전문병원 1곳 등 의료기관 4곳에 문의를 했지만 이 환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전주에 있는 정형외과에 도착한 환자는 접합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보니까 광주 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휴무인 탓에 이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대요. 광주 지역 대학병원이 제가 경향TV에서 곽수산 씨인가? 그분하고 말씀 나눴을 때 기억이 나는데 조선대, 전남대 이 두 대학병원이 제일 큰데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례들도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수술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는 조선대학교로 보내고 조선대는 또 전남대로 가라고 보내버리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된다고 곽수산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실제 전남대나 조선대 쪽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일단 읽혀집니다.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주요 병원 응급실은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평소 주말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원도 홍천에서는 집에서 머리를 다친 분이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마쳤다고도 하고요. 예. 대전, 충남, 세종 이쪽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이 되어 있고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천안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쪽 권역응급센터에서는 환자 보호자 대여섯 명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지역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보도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라는 것은 광주 전남 쪽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주 다 100% 정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시작을 하자마자 일단 이런 사고들이 전반적으로 또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소방대원 언론 접촉 금지한 소방청 입틀막이 비상응급 대책이냐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소방청 의사집단 행동 비상대책본부 라는 문건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 대응 관련 유의사항 이게 왜 나왔는지를 보면 최근 개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개인적 의견이 조직 전체의 공식적 입장으로 오해 또는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 언론 소통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의사항에 영상 촬영 등으로 인한 응급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현장 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 보관 금지한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한다. 방송 출연 및 인터뷰 시 현상 왜곡 우려가 있는 개인적 의견 발언을 지양한다. 대충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의료 공백 사태가 만약에 발생하게 돼서 언론이 취재를 들어갔을 때 언론에게 최대한 말할 때 조심해라, 아니면 자신 없으면 얘기하지 마라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소방청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이거를 지금 오픈을 한 건데 불편하네요, 이 보도 자체가. 왜냐하면
언론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의료 공백이 없는지 있는지를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인데, 이 언론들을 만났을 때 실제 그 소방 공무원들이나 현장 공무원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현장의 상황을 언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금 뭔가 뭐 어떤 대목은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대목은 좀 우회적으로 이건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되지 않는 건가라는 걸 좀 혼동하게 만들면서, 아이 모르겠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게끔 이런 언론 대응 유의사항 알림 공문이 내려왔다는 건 전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공무원 노조 쪽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국민은 궁금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우리 소방관들은 사실을 말해야 했다. 코로나 호흡기 질환 발생 전후를 기점으로 병원의 수용 거부는 현저히 늘어났고 그 이후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문제 해결 호소했으나 소방관들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전공의 사태가 발생하고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119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이미 힘겨운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이게 소방대원들을 어찌 보면 통제하려는 움직임 아니냐. 소방대원들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게 아니라 사태 해결에 뭔가 좀 직접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소방청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어떤 본질적인 대책이나 해법, 또 소방대원들이 누차 강조했었던 119 구급대원들과 소방대원들의 어떤 업무의 적체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 지점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입을 틀어막아서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뉴스는 좀 이제 불쾌했습니다. 여러모로 불쾌한 뉴스임엔 분명하네요. 자, 정치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미 총공세를 보이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가 야당으로부터 펼쳐지고 있다. 지난 설 연휴 때는 명품백, 그리고 이번에는 명품백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을 연결지은 특검, 이쪽에 이제 야권이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방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미 금요일자였나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은 필연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죠.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 조국혁신당조차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그 항소심 2심 판결에서 손모 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실 뭐 손실을 보기는커녕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검찰의 의견서에 이미 적시가 되어 있죠. 손해본 손모 씨, 그리고 가담의 정도가 훨씬 낮은 이 손모 씨의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유죄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전체 통정거래 102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특히 주가 조작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 모두 활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뿐입니다. 이제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 손모 씨가 이미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91명 중에 그저 한 명일 뿐이다, 전주 한 명일 뿐이다, 원 오브 댐이다 라고 강조했던 거는 이 주장 자체가 이미 탄핵이 되어 버렸죠. 희석이 돼 버린 상황이라서 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도 호재를 만났다라는 생각에 지금 강하게 공세를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박지원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만, 여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포대교에서 찍었던 사진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추석 한복 영상 및 사진 이런 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불편감을 안겨줬을 거라는 의견을 박지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 사람이 좀 양심이 있고 눈치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좀 줄어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모 보도엔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보단, 국민의 정서를 판단하기보다는 어차피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을 마치 예견한 듯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검찰이 저는 무혐의를 주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검찰이 무혐의를 주려고 하면 할수록 특검엔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권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다. 검사와 검사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해서 엉터리 처분을 내렸을 때 여론이 어땠는지는 충분히 본인들이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을 텐데, 이번에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에 있는 결론을 내려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거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이 아무 결정도 못할 거란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 조사, 황제 의전 조사, 김건희의 콜검, 검찰에게 전화해가지고 너 일로 와라 해서 전화도 뺐고 휴대전화도 뺐고 신분증도 뺏어서 조사했던 그런 방식의 조사가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론을 못 낸다는 거잖아요? 4년 7개월 동안 홀딩했는데 이 결론을 못 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알고도 덮고 있거나 알고도 홀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뭐 100%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수사나 뭐 금융 관련된 수사나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사들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고요. 뭐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뇌물죄 입증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수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유능한 검찰이라는데 1년 안에 끝내야 됐던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4년 7개월 동안 아무 결론도 못 냈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게 이제 불순한 의도라는 거죠. 검찰은 이런 거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법대로, 법리대로,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했다면 이미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도 다른 혐의로 기소가 가능했을 텐데 그 법조항조차 적용하지 않았고,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힘이 많이 빠지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든 기소를 하지 않든 전 뭐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김건희는 종합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차후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면서 임기를 보낼 것이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 윤석열조차도 자유롭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긴 하네요. 뭐 또 대통령실은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한 정쟁이다.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과하다. 그러면서 소외 계층을 돌보고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를 꾸준히 할 예정이다. 진정성을 봐주시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국이 이런 판국인데 결국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계속 하세요. 그렇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더 볼 필요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 저희 라이브에서 다뤘던 김용태 의원의 얼굴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당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사과라도 좀 해라, 입장 표명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익명의 관계자는 주변 시선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 답답할 뿐이란 이야기까지는 좀 나왔네요. 김 여사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한 번쯤 국민들께 입장 표명을 하시고 공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공개 행보의 전제 조건으로 사과를 하거나 좀 입장 표명은 좀 해라. 이제 이 얘기인데 바랄 걸 바래라. 되겠니? 답답하네. 아무튼 요 내용은 뭐 제가 박영식 라이브에서 일부 다뤄봤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추석 연휴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날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서 상황을 좀 점검했고요.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입장을 보니까 이런 입장이 나왔네요. 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응급실을 비롯해 의료계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와 통화한 내용에서 이 정도의 멘트가 나왔다는 건데 국민들의 여론과는 좀 저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 이대로는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로서는 더한 공백 상황을 막아가면서 의료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계속 애를 쓰겠다는 의미였다. 바뀌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의사단체의 대화를 촉구를 하면서도 의료개혁의 동력과 방향성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글쎄요. 의료계를 왜 못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과학적 근거와 통일된 안, 의료계가 테이블에 올 때는 뭘 갖고 와야 된다? 통일된 안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공백 문제는 정부가 넘어가야 할 고비로 인식하지 의료 개혁 정책을 백지화할 계기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응급실 현장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의료개혁 정책 수립의 이유일 뿐 정책 철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보건복지부가 연간 2,000명 증원을 말하기 이전부터 만연했다라는 설명을 정부는 자주 하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응급실 뺑뺑이는 과연 그런 걸까? 그거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야당은 정부가 여야 의정협의체를 사실상 걷어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 입장을 잠깐 옮겨드리면 원내 대변인인 노종면 대변인의 이 서면 브리핑을 보면 어제였습니다. 의료계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불참 이유는 정부다. 이어 그는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는 정부의 책임 인정과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경질,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해왔고 몇 가지라도 받아들이라는 성의를 보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고 그게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다. 재논의 문제 역시 스스로 망쳤다. 의료계의 설득 와중에 대통령실이 2025년 정원 조정은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판을 깨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좀 노종면 대변인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생각은 완벽하게 동일한지라 요 정도만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밥상을 걷어찬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대표들의 일정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인데요. 조국 대표가 SNL이라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보며 데리고 있던 꼬마가 댐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의 전국 상황을 해설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얼굴 천재 정성호 씨의 모습이 보이고 조국 대표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SNL이 벌써 시즌 6를 맞이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한 대표 또 조국 대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 싫었을 수 있다라면서도 특히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데리고 있던 꼬마인데 이제 키웠다고 댐비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봐요. 예. 더 아마 이재명과 조국보다 한 대표가 더 싫을 것 같다. 밥도 같이 안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이가 좋다. 티타임도 하고 술타임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 차기 대통령으로 그 이재명 대표와 본인 중 누가 더 유력하냐라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더 유력하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고 그 근거로는 객관적 여론조사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이 질문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본인 중에 한 명만 무혐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야 되냐? 야, 이것도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무혐의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조국 대표가 그 기자들이랑 인터뷰하는 거 유심히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정무 감각이 좋은 것 같다는 판단은 좀 들었어요. 물론 최근에 있었던 그 야당과의 재보궐선거 갈등이 같은 민주 진영 진보 지지층 내에 약간의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뭐랄까요? 곤란한 질문도 영리하게 피해가는 그런 재주가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재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기자간담회를 그때 기자분들이랑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능구렁이 같이 대답을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선은 무조건 우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밝히면서도 이 재보궐선거가 뭐 대선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러니까 챙길 건 챙기고 자신의 지지층들에게는 보여줄 건 보여주고 다만 큰 갈등을 벌이지 않게끔 하는 다소 로우키로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열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조국 대표의 정무 감각을 좀 높이 사는 편입니다. 그 대목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 저기에 가셨더라고. 불교계에 가서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그 국민들의 바람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불교 인사들을 만나러 가서요. 의정 갈등 중재에 종교계가 나서달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예, 이런 거는 참 뭐랄까 적시에 필요한 메시지를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지 않냐라는 그런 댓글도 제가 봤는데 그래도 그 종교계가 국민 통합이나 국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혹은 또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쿠션이더라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종교라는 쿠션, 종교 단체,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혹은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달라 아니면 여당의 친윤 의원들이라도 만나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제 이런 중재를 부탁하셨다는 건 결국 국민들의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보다 더 걱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지도자다움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종로구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만 이야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고 있다.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이 볼 것 같다. 그래서 진우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명절 지나고 종지협 차원에서 만나거나 정부와 대화하는 등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발걸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붕괴를 막아내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어쨌든 해결을 못했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야당의 지도자들이, 여당의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해법을 마련해서 중재하거나 갈등을 줄이거나 최대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든다면 그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정치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 뉴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음중, 이 낙연, 어서와요. 이렇게 두 분이 만나셨다고 합니다. 뭐 문 전 대통령이 예방하겠다고 찾아온 사람 뭐 발로 뻥 차겠습니까? 아무리 괴로운 미래로 넘어가셨다가 이제는 평산마을에서 서로 만났다. 내외분을 찾아뵙고 여러 말씀을 나눴고 크건 작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달도 차면 기운다. 이치를 되새겨보면 좋겠다.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심장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이낙연 총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로하는 자리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언론은 이 표현에 많이 좀 방점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됩니다. 이낙연입니다. 낙엽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저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요거는 뭐 가볍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내용이니까 그리 집중해서 보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 일정이 쉬어가는 명절 연휴에는 사실은 분석 기사들이 많고요. 전망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좀 봐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난처하다. 장고 끝에 악수도 없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표정으로 사진을 아주 잘 골랐어. 조선일보가. 공수처 1년째 해병대원 수사 난처한 한동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용산역에요. 이미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찾아가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벌써 이게 지금 며칠째냐.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안 하지 않냐. 특검법 빨리 발의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추석 인사 돌고 있는데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이 여당 대표한테 달려든 해병대 예비역 연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정치인은 말을 뱉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한동훈 본인이 직면한 현실이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심하셔야 돼.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6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할 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벌써 며칠? 82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한심하죠? 할 말 없죠? 뭐 여기에서 핑곗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주변에 있는 친한계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대변인격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검법 얘기하면 계속 도망가는 답변만 하시던데 굉장히 한심합니다. 듣기 싫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어쩔시고 또 야당 근데 조건을 다 이미 맞춰드렸어. 공수처는 수사를 하든 말든 본인이 특검법을 오케이 하겠다고 했고 야당에서도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뭐 물론 야당에서 비토권이 살아있는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야당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거기 사인해가지고 올릴 거 아니잖아요. 한동훈표 특검법이 뭔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이 지금까지 82일 동안 뭐 하는 거야? 할 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난처해졌다라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다. 왜냐? 특검법이라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친윤과의 갈등을 조기에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파워게임에서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3%의 당심을 얻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다고 한들, 심지어 그 당내에 있었던 연찬회 기억나시죠? 워크샵 중간에 나와서 백브리핑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아니, 내가 이미 당대표인데 기자들 앞에서 63%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당대표라고 재강조할 정도면 이 사람의 리더십과 이 사람의 현재 포지션은 뭡니까? 위태롭다는 거죠. 그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 입 밖에 냈기 때문에 난처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발의를 해야지. 근데 발의하면 두렵지. 두려워도 뚫고 나가는 게 정치인이라고. 이 사람아, 왜 못하고 있나요? 대통령을 겨누는 게 두려운 건지, 당내 갈등을 초래한다는 게 두려운 건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건지, 뭐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부 다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 사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해설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뭐라고 핑계를 대든 간에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저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럼 선택을 해야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지방선거도 치르고 재보궐도 치러서 자신이 배지를 달고 실제 정치적 생명의 끈이라도 좀 이어가든지.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다가 뒤통수 맞아요. 제가 보니까 추석 연휴 끝나면 친윤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 같고, 꼭 친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권 주자들이 한동훈을 다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친윤들에 있는 친윤 세력들마저도 한동훈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 자체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못하네? 유치하게 대통령이랑 자존심 싸움만 하네? 여야 회담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러다 설마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제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 특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안 나오고 90일을 넘어 100일을 가고 또 지지부진해진다면 저는 그거예요. 결국 한동훈도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의 선고 결과가 나오면 또 한동훈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고요. 그게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다루는 어떤 이 메뉴판에 최혜병 특검법이라는 게 영원히 없으면 좋겠나 봐. 계속 이렇게 뭉개면 뭉개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법안을 또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 하면 그거는 아주 반복적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본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 결국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훈이란 정치인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어떤 기회를 노리는 정치인이지 자기가 기회를 만드는 정치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됐던 DJ나 YS, 노무현, 실제 대통령이 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 어떤 선택을 했고,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야당, 야성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비주류의 길에서 주류가 되신 분들이죠. 그리고 때론 자신을 오롯이 지지했던 지지층에게 실망스러운 지지층에게 뭐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안겨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집권을 위해서라면 그마저도 내가 일부 나의 지지자들을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로 가서 난 무조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려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풀어가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동훈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여당 대표가 뭘 더 볼 게 있어요? 나는 한동훈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당신이 지지하는 한동훈이 82일째 특검법을 못 냈다니까?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제가 죄송한데
1시간도 안 돼서 발의할 수 있어요. 그냥 법안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기존에 있던 거 복사해서 붙여넣고 거기에 주체만 뭐 따로 받거나 조항만 따로 수정하면 끝나요. 한동훈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만들어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30분이면 될 거야 아마. 한동훈은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나 조선일보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친한계는 난처한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에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추경호의 문턱부터 넘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정책위원장 김상훈의 벽을 또 넘어야 되고요. 심지어 친한계로 적을 둔 몇몇 의원들은, 소수의 의원들은 마찬가지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미리 드랍을 했었어야 됐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시기를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라든지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그 지난 7월인가 6월에 발언을 했던 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 이후에 뭐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한동훈에게 이제는 내려놓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익명 인터뷰를 하잖아요. 한동훈의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누가 달려오고 있냐? 누가 달려오고 있는지 보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입니다. 지구당 가사도우미 한동훈 대표와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아니죠. 지구당 문제, 가사도우미 문제, 태극기를 개양하는 문제, 애국시민으로서 당연히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죠. 잠깐 오세훈 시장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다니까 서서히 한동훈 대표와의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서울시장 대권 주자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님, 여의도 정치 무대에서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중앙일보가 한 중진 의원의 관전평이다.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시정에 집중했지만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건건히 대립각을 세우며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빈도수로 보면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거나 틈만 나면은 뭔가 자신의 그 워딩을 중앙 정치 무대에 끼워 넣으려고 했던 그런 빈도수와 매우 유사하죠. 사사건건 아무튼 이 오세훈 시장이 뭐든 해보려고 숟가락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뭐랄까 두려워해야 될지 모를 사람이에요. 이분은 정치적으로 여러 번 실패를 해봤고, 뭐 무상급식 이슈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한번 해본 사람이 그 실패에서 더 많은 걸 배웁니다. 근데 실패를 하지 않은 인간들이 아무 결정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선택을 미뤄두거나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 외통수로 몰리게 되죠.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상황입니다. 그런 처지가 됐고요. 근데 오세훈 같은 사람은 이미 서울시장이고 자신이 대권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차곡차곡 밟아나가고 있다고 신인규 변호사와 제가 과거 시방쇼에서 강연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의 그 정무부시장이 지금 김병민이라는 사람이죠. 김병민은 뼛속까지 친윤이었던 사람인데 다소 이 총선 이후에 어떤 입장을 좀 바꾸는 듯 하더니 오세훈 시장의 아래에 들어가서 어느덧 부시장 자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은 김병민을 통해 차후에 나중에 대선 가도에서 친윤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명박계 MB계이기 때문에 이 MB계 쪽 인물이랑도 가까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던 게 또 MB계잖아요. 그리고 또 MB계로 헤쳐 모여하면 모일 원내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예 그냥 다르게 제가 지금 기존에 얘기했던 인물들을 다 지우고 다른 사람들을 좀 끌어오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젊은 피로 통했던 젊은 사람들, 뭐 오신환이라든지 그리고 이준석, 김재섭,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가깝죠. 오세훈 시장이 그만큼 관계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보다 세력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계파가 하나로만 통해 있지 않고 여러 계파를 다 두루두루 넓게 골고루 두루두루 넓게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당 문제에 반대 입장 보였고 가사도우미는 최근에 이제 그 필리핀 가사관리 시범 도입 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오 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이런 걸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수상하죠. 여러분들 수상하게 여기셔야 되고 오세훈 시장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누가 얘기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적합도나 지지도 측면에서 한동훈을 20% 이상으로 따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구도가 한동훈 이재명이 되면 민주당은 사실 땡큐일지 몰라요. 만약에 이번 10월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을 순탄히 넘어가서 실제 이 어떤 우주의 기운이 모아져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어대명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상대방의 대권 주자가 바뀌게 된다.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예, 그거를 뭐 언제적 오세훈이냐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검사 정치, 검찰 정치,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정치는 저는 어느 순간 종식될 거라고 봐요. 아주 빠르게 조기에 종식이 될 거고 실제 이 정치 무대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치 검사들과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물을 다 흐려놓거나 지금 이 현실 정치에 물을 다 흐려놨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차별화해도 이 사람이 한동훈보다 낫다. 이 사람이 윤석열보다 낫다. 라는 그런 평가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도 무당층으로부터 약간의 이 표를 흡수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거는 너무 많은 변수가 끼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지 모를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나오게 되면 이 대권 플랜을 새로 짜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은 주시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은 참고로 좀 드리고요. 예. 아이고,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YTN에서는 아예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비한 비명 집결하라. 차별화로 몸푸는 오세훈, 김동연. 근데 죄송한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직 오세훈급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성급하신 것 같아. 많이 조급하다라는 평가를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25만 원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냐 뭐 이런 발언이었나요? 그게 있었고 컵라면 가지고 좀 설정샷 찍었던 거 이런 게 제가 아는 김동연하고는 너무 좀 다른 이미지여서 그건 약간 조급해서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신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세력이 붙은 곳은 오세훈 쪽이고 김동연 쪽은 아직 세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시기에선 그렇단 얘기입니다. 대선은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거 제일 맞추기 어려운 선거야. 제가 입을 나불대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분석기사, 해설기사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이런 내용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의사 직역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이번 의료 대란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요한 의원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안철수, 인요한, 한지아, 서명옥, 김윤, 차지호, 김선민, 이주영 이렇게 8명인데 이 8명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거 기사 내용 안 읽어봐도 대충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어떤 거냐면 정파를 넘어 진영을 넘어 이 의사 선생님들이 국민만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 있는 안철수는 지금 현재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정부와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인요한 한지아 서명옥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대통령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동훈도 어쨌든 더 압박을 해야 되고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 직역으로 배지를 단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진영을 넘거나 정파를 넘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저는 적고 부족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그 어떤 정파적 입장 때문에서라도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이고 지금의 이 의료 붕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은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뭔가 그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실제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국회에 있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머리라도 깎아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안 보여. 특히 집권 여당 국회의원인 인요한 씨나 뭐 여기 우리 서명옥, 한지아 이런 분들이 안철수 정도는 목소리가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오잖아? 그게 좀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에도 뭐 아무튼 유사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미진하다. 의료계와 정부,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이들의 역할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참여 가능한 의료단체들만이라도 함께해 추석 전에 조속히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협 같은 주요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출범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은 어려워졌죠. 그리고 뭐 요거는 이건 실제 정말 진짜 제가 열받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인요한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요한 씨는 의사 하시고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이분은 정무 감각 자체가 제로인 사람이에요. 완전 사회 기득권층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분간을 잘 못해요. 죄송한데 덩 오줌을 잘 분간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쉴드 칠 때나 혁신위원장 할 때나 말씀하시는 게 솔직한 건 좋은데 서글서글한 것도 좋은데 생각을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행보를 보고 제가 느낀 건 이분은 그냥 그만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그냥. 이런 걸 노출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허허실실 배지 달고 앉아있다라는 게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아무튼 의사 출신 의원들이 머리라도 깎으시길 바랍니다. 인요한 의원께서는 삭발 각오를 하시고 의료 갈등을 중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들어간 건데. 자, 그리고 추석 날이 되면 늘 나오는 이제 그 기획 기사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본 기사일 거야. 죄송합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서요. 자, 명절 밥상, 추석 밥상, 설날 밥상의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늘 논란거리고 화제거리이죠. 저는 이거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밥상머리의 민심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의견 교류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예전만큼 하지도 않고요. 잘못하면 싸움 나고요. 한다고 한들 각자의 주장의 차이만 확인할 뿐 누가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가 누구를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가 전 꽤 간극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 이후에 저는 지난 3년간 추석 민심, 설 민심은 밥상머리에서 끝날 뿐이지 그 이후에 실제 어디로 옮겨가서 이것이 이 민심에서 숙의되고 토론되고 이것이 공론장의 기능을 가지고 진짜 추석 연휴가 지나면 그 민심, 밥상머리 민심이 여론에 반영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밥상머리 민심보다도 실제 추석 연휴에 거론됐던 어려움들, 국민으로서의 어려움이 그게 공유되면서 유사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죠. 가령 김건희라는 주제를 두고 밥상머리에서 김건희 여사 좀 재수없지 않냐, 김건희 여사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왜 김건희가 뭐가 어때서 왜 그러냐, 너 너무 과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의료 갈등이나 경제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아무튼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과 실제 직결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밥상머리에서 논의된 게 공론화된다고 보죠. 김건희라는 주제는 밥상머리에서 논의는 될 수 있고 그냥 비판하고 농담 따먹기 식으로 지나칠 수는 있는 주제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끼리 논의하기는 어렵고 결국엔 뭐냐? 경제 이야기, 또 의료 이야기. 경제가 붕괴됐고 의료가 붕괴됐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 그래 어렵지, 안 그래도 월급이 적은데 야, 우리 진짜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로 공감이 되는 거지. 김건희 여사 얘기나 다른 이야기는 크게 논의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죠.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거지 뭐. 각종 소장님들과 박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최병천 소장님, 여전히 밥상머리는 유효한 동시에 옛말이 된 측면이 있다. 노년층도 유튜브를 통해 정치 이슈를 상시로 접하게 돼 자녀에게 새롭게 들을 정보가 없게 됐다. 제사 문화가 쇠퇴하고 일일 생활권이 구축되면서 자녀 세대가 고향에 머무르는 시간도 줄었다. 밥상 민심이 형성될 물리적 여유가 없다. 일견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네요. 홍경식 한길 리서치 소장. 87년도 민주화 이후엔 정치 이슈를 부담 없이 서로의 공론장에 올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다. 명절 제사상, 밥상 앞이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식구끼리 정치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며 일정 정도의 상호작용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소장은 노무현 정부를 기준으로 밥상머리 민심이 공론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진보와 보수가 극단으로 나누게 됐다. 아무튼 양극화가 문제죠. 그래서 각 진영끼리만 대화하는 구도로 바뀌게 됐다. 최병천 소장이나 홍형식 소장이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각각 해주셨습니다. 한국갤럽의 이 설 연휴 이동 계획을 물어보면 응답자의 한 60%가 고향 방문과 여행 모두 안 한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거나 그냥 머무는 거죠. 도시에 머무는 거죠. 하지만 정치권에선 밥상머리 민심이 여전히 화두다. 실제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문제보다는 언론이 민심, 명절 민심을 키워드로 이슈를 재생산한다는 게 중요하다. 즉 명절 민심이란 프레임을 통해서 이슈 주도권을 쥐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언론에서 밥상 민심을 언급하며 프레임을 잡아대니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언론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네요. 다 맞는 말이고요. 이제 이런 기사는 사실 죄송한데 매년 설날, 매년 추석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이렇게 긁었다가 나중에 복사해가지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요거는 제가 매년 봤던 기사이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밥상머리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겠죠. 자, 국회의원의 추석 휴가비 얼마일까요? 연봉은 1억 5,690만 원인데요. 배지들은 설 추석 휴가비가 별도라서 각각 424만 7,940원으로 휴가비를 준다. 많이 주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많이 주는 것 같나요?
일반 직장인도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 명절 상여금을 구경하기가 힘든데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 외에 명절 떡값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 약속하고 특권 폐지 내세웠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년 세비를 늘렸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국회의원들끼리는 사이좋게 손 잡았다. 아하. 김미애 의원은 아예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SNS 글을 남겼네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 이렇게 아예 조선일보가 사설에 떡하니 박아놨죠. 뭐 저는 사실 휴가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 좀 착하죠. 아니 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휴가비 많이 받고 더 잠 못 자면서 밤새며 일을 하라 이제 이런 주의죠. 돈 많이 받고 국회의원들 돈 많이 벌고 대신에 열심히 일해라. 특혜도 줄 테니까 야 멋 빠지게 일해야 된다. 근데 멋 빠지게 일을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권은 일부 줄이고 급여도 일부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매번 논의만 되고 목소리만 나왔지 실제 내려놓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런 기사는 뭐 사실 일견 타당하지만 저는 이런 사설이나 기사로 정치 혐오증을 불려오는 건 잘못됐다고 또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뭐 표현들은 많이 있죠. 맹탕국회다, 한 거 없다, 뭐 또 법정 기일을 넘겼다, 여야가 싸우기만 한다. 그래서 매번 기관 신뢰도를 보면 국회가 늘 꼴찌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원들의 특혜를 더 주자, 이런 휴가비가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사를 보고 정치 혐오에 너무 빠지진 마시라.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돈을 이대로 유지할 거라면 지금 정도 일하는 걸로 하지 말고 여야가 정말 선의의 경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돈 아깝지 않게끔 일을 해달라라고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뭐 연봉, 수당 뭐 다 나와 있거든요. 정책개발비, 입법특별활동비, 뭐 세비 외에도 다 떨어받는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는다로 나와 있는데 난 내 세금을 국회의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으니까 행정부나 사법부도 열심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회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예산도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란 말이죠. 근데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이걸 욕을 먹어도 싼 거죠. 하지만 나는 뭐 이런 기사로 나의 정치 혐오증을 더 크게 키우기엔 이미 내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아주 많이 혐오증을 느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진 않습니다. 이런 돈 번다고 기사 쓸 수는 있는데 뭐 잠깐 화제일 뿐이지 돈 받은 만큼 일을 해라. 그러면 된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사에 힘만 더 실리게 될 뿐이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에 걸리지 않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 기사를 보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어중간 브리핑이었고요. 제가 면도를 명절엔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안전하게 지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